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이자 전재용 씨의 아들 전입니다. 자신을 고 전두환 씨의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이 남성. 가족관계 증명서 등 여러 신상 관련 서류들까지 공개했습니다. 전두환 씨 손자는 할아버지를 학살자로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닌 범죄자라고 규정했습니다. 전 제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저희의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입니다. 할머니인 이순자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연희동 자택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는 영상을 올리며 전두환 씨 가족들이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 전재용 씨와 새어머니 박상아 씨에 대한 폭로도 잇따랐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출처모를 검은 돈을 사용해 생활하고 있고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해 법의 심판으로부터 도망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전재용 씨는 미국 시민권을 따려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서류 조작을 해서 자신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서류 조작을 해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으려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캘리포니아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는 작은아버지 전재만 씨 역시 해당 와이너리를 차리는 데 든 비용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순자 씨가 사는 연희동 자택 금고에 엄청난 비자금이 숨겨져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금고 안에 엄청난 양의 것들이 있었다고, 숨겨진 비자금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외에도 형제와 사촌, 지인들의 범죄 비리 의혹들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폭로를 올린 이유는 뭘까? 가족들의 범죄 사기 행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폭로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가족이 아마 행하고 있을 범죄 사기 행각에 관련돼서 이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고자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으나 현재는 정상이라며 진료 기록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뉴욕의 한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다며 자신 역시 죗값을 달게 받을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아들의 폭로에 아버지 전재용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아프다며 언급된 지인들에게 미안하다고 전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60대인 두 남성이 손을 꼭 맞잡고 꽃다발도 건네줍니다. 43년 전 5.18 진압작전에 투입된 계엄군 김귀삼 씨와 계엄군에게 총상을 입은 시민군 김태수 씨입니다. 옛 광주교도소에 주둔했던 김귀삼 씨 부대는 당시 김태수 씨가 타고 있던 버스를 향해 총격을 퍼부었습니다. 차만 잡으면 되는 거니까 발표는 한 바퀴만 해라 그랬어요. 차바퀴요. 그런데 뭐 사격하다 보면 차바퀴만 이렇게 쏴주면 좋을 텐데 뭐 사람한테서 이렇게 분명히 거다 제가 짐작을 했었습니다. 운전기사를 비롯해 여럿이 숨지거나 다쳤고 김태수 씨도 허벅지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은 또다시 김태수 씨를 끌고 가 간첩으로 몰아세우며 무자비하게 때리고 고문했습니다. 상공수란 공수부대원이라는 사람들은 아직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그 사람들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내가 잡으면 그 사람들 내가 당한 만큼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뿐이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사자를 만나보니까 용서가 되고 형제끼리 계엄군과 시민군으로 갈라져서 싸워야 했던 가족사도 공개됐습니다. 계엄군이던 김귀삼 씨 두 형과 동생은 시민군으로 참여했고 계엄군에게 잡혀 모진 구타도 당했습니다. 5.18이 일어난 다음에 전역한 김귀삼 씨는 주변의 시선에 광주에 발붙일 수 없었고 가족 간의 왕래도 없다시피 했습니다. 갈리고 싶어서 갈라진 것도 아니고 뭐 5.18 그것 때문에 현재판에 계엄군이고 우리는 시민군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 기구가 운명이죠 진짜. 이번 증언을 시작으로 5.18 진압에 나섰던 계엄군의 진실 고백이 잇따라 예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증언이 5.18 발포 명령자와 안매장 진상규명에 열쇠를 제공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오는 20일부터 마스크 의무가 추가 해제되는 곳은 모든 대중교통수단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은 물론 택시와 기차, 항공기, 학교와 학원 통학버스 등에서 노마스크가 가능해집니다. 마트와 터미널, 역사 등에 있는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전환됩니다. 4월 말 이후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낮추면서 마스크 의무 추가 해제를 계획했던 정부가 조기 조정에 나선 건 방역 상황이 안정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하였고 또 규제가 없어도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추가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독일과 싱가포르 등 최근 대중교통 의무를 해제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상황도 고려됐습니다. 다만 출퇴근 등 혼잡한 시간대와 고위험군, 유증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고위험군들 그리고 이제 증상이 있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을 해주시도록 계속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입니다. 개방형 약국의 경우 일반 의약품 위주로 판매되고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는데 종사자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의 효과가 여전히 큰 만큼 필요할 경우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대체 공휴일을 늘려달라는 요구는 지난해 말 여당에서도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내수 진작, 또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정부가 관계부처와 논의 끝에 올해부터 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과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당장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 날부터 적용됩니다. 올해는 5월 27일 토요일인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면 그 다음 월요일, 그러니까 5월 29일이 빨간 날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토, 일, 월, 사흘을 쉴 수 있습니다. 올해 성탄절은 월요일이라서 대체 공휴일과 상관없지만 그래도 사흘 연휴입니다. 그동안 대체 공휴일이 적용 안 됐던 1월 1일 신정과 6월 6일 현충일도 함께 포함되지 않을까 기대도 있었는데 이번 명단에서는 빠졌습니다. 국민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장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부담이나 경제 상황들 이런 부분들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안입니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때 하루를 더 쉬게 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초반엔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됐고 2년 전에 3.1절과 광복절, 대천절, 한글날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까지 포함되면서 신정과 현충일만 빠지게 된 겁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리시 수넥 영국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미국 핵 추진 잠수함 미주리호를 배경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 세 나라는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미국 주도로 화상 정상회담을 열어 오커스란 이름의 동맹을 결성하고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을 공급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 만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열고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을 조기 공급하는 세부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2030년대 초반 호주의 버지니아급 잠수함 3척을 판매하고 필요시 추가로 2척을 더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많은 사람의 예상보다 10년은 빠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호주에 판매할 핵 추진 잠수함이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These subs are powered, not nuclear armed subs. They're nuclear powered, not nuclear armed.
Australia is a proud non-nuclear weapon state and is committed to stay that way.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 정세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오커스의 최우선 목표는 인도 태평양의 안정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미국이 핵 추진 기술을 공유하는 것은 65년 만에 처음이자 이번이 두 번째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The AUKUS agreement we confirm here in San Diego represents the biggest single investment in Australia's defence capability in all of our history, strengthening Australia's national security and stability in our region. 리시 수넥 영국 총리는 사상 처음으로 3국의 잠수함 함대가 대서양과 태평양 전역에서 자유롭고 개방되고 열린 지역을 수호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호주의 미국 핵 추진 잠수함 조기 도입 소식을 무게 있게 다뤘습니다. 각국 전문가 인터뷰를 활용해 국제사회의 핵 확산 우려를 부각했습니다. Countries like Iran, countries like North Korea, and instead it arms other nations. 중국 정부도 핵 확산 금지 조약의 목적과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三国声称将遵守最高核不扩散标准，纯属欺世盗名，实质上是胁迫国际原子能机构秘书处。 그러나 비핵 국가인 호주에 핵 잠수함과 관련 기술을 넘겨주는 것 자체가 NPT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군사용으로 신고한 핵물질은 IAEA 사찰이 면제되는 예외 규정이 문제입니다. 핵연료를 핵폭탄 제조에 쓰더라도 감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방 언론조차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비밀리에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해 오다가 중도에 포기했던 배경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비확산 전문가는 호주가 핵 연료를 잘못 사용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들이 핵 사찰을 피하기 위해 이번 사례를 악용하는 게 더 두렵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잠수함 추진 체계를 넘어 명백한 핵무기 고도화로 나가고 있는 북핵 문제에 대해 중국은 또 다른 이중잣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 도발에 나선 배경에 한미연합훈련이 있다며 책임의 화살을 돌린 겁니다. 有关方拒不回应朝方已采取的无核化措施，反而不断加强对朝施压威慑，是主要原因。 미중 전략 경쟁 속 진영 논리에 핵 확산 금지 원칙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뉴욕 증시는 개장 전부터 화살표가 일제히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스위스의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크레딧 스위스 주가가 폭락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경영난을 겪던 크레딧 스위스는 최근 회계상 내부 통제에 중대한 약점이 발견됐다고 밝힌 데 이어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립은행이 더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Investor sentiment change and people were scrutinizing other banks more carefully and Credit Suisse is seen as the weakest link, if you like.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대책에 전날 회복세를 보였던 은행주들은 다시 크게 떨어졌습니다. 미 재무부는 미국 금융계가 크레딧 스위스와 얼마나 연관돼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do think that is something that certainly can have, very broad implications for the market and the global financial system. 이런 가운데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예상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달보다 0.3% 오를 걸로 내다봤던 전문가 전망치를 뒤집고 0.1% 하락한 겁니다. 2월 소매 판매도 전달보다 0.4% 감소해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인플레이션 압박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로 시장이 반길 만한 지표지만 크레딧 스위스 충격파로 희석됐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유동성 안정을 보장할 것이라는 스위스 당국 발표에 나스닥이 막판 반등하며 상승 마감했지만 다우와 S&P 500은 끝내 마이너스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 금리를 결정하는 공개시장위원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연준이 금융불안과 물가 안정 둘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금리 인상이냐 아니면 동결이냐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미 국무부가 390억 달러 50조 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생산 시설 공개와 초과 수익 공유, 중국의 반도체 투자 금지 등의 보조금 요구는 미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에 동일하다는 겁니다. The access to the CHIPS Act funding and the applications of the various guidelines is something that applies equally to U.S. applicants and foreign company applicants. 미 국무부는 또 앞으로 5년 동안 해마다 1억 달러씩 기금을 편성해 반도체 공급망과 국제정보통신 기술의 안보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첨단 반도체와 관련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수출 통제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Specifically set aside $500 million for the purpose of deepening these international connections, recognizing that this is a global semiconductor supply chain. 그러면서 공급망, 연구 투자, 인력 양성, 기술 개발 등을 동맹과 파트너와 함께하려고 한다는 점을 한국과 EU도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clearly in the ICT space, trusted vendors such as Samsung and Nokia and Ericsson in Korea, in Sweden, in Finland are big parts of the future. 미 국무부가 반도체법 보조금 조건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대해 이처럼 해명하고 나서면서 다음 달 말 열릴 예정인 정상회담까지 한미 간 물밑 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대결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보기 드문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흑해 상공에서 작전 중이던 미군 무인기가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에 추락한 겁니다.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의 수호기 전투기가 국제 공역에서 미군 드론의 프로펠러를 강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손상된 드론은 작동 불능 상태가 돼서 흑해에 추락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One of the Russian Su-27 aircraft struck the propeller of the MQ-9, causing U.S. forces to have to bring the MQ-9 down in international waters. Several times before the collision, the Su-27s dumped fuel on and flew in front of the MQ-9 in a reckless and unprofessional manner. 미 유럽 공군 사령관은 러시아 측의 안전을 도외시한 비전문적 행위로 두 항공기가 모두 추락할 뻔했다며 미국 항공기는 국제 공역에서 운항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상대방 군용기를 차단하는 행위는 종종 발생했지만 이번처럼 물리적 충돌로 미군기가 추락한 것은 냉전 이후 처음이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주미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고 주 러시아 미국 대사도 러시아 외교부에 항의했습니다. 반박에 나선 러시아 국방부는 미군 무인기가 특수 군사작전을 위해 임의로 설정한 공역을 침범했으며 조종력을 잃고 하강하다가 수면과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전투기는 무기를 쓰거나 드론과 접촉하지 않았고 비행장으로 안전하게 귀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his is a serious incident that will cause repercussions, particularly as it relates to the whole situation in Ukraine right now. 우크라이나에서 대립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통화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 번째이고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Now, we take any potential for escalation very seriously, and that's why I believe it's important to keep the lines of communication open. 이른바 흑해 충돌 사건으로 양국의 관계가 더 나빠지는 건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기자회견에 함께 배석한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On the intentionality, don't know. I do plan to talk to my counterpart, General Gerasimov. We have a scheduled call. We'll see if that works out. 물론 무인기가 러시아의 전투기에 부딪혀 추락했다는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확고합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 미국은 어디에서나 비행과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면서 러시아는 전투기를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미국이 의도적으로 러시아를 도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Они игнорируют полностью тот факт, что после начала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наши военные объявил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районы Черного моря, прилегающие к берегу, в определенных местах. 하지만 러시아도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Будет отстаивать свои интересы в диалоге, но при этом Россия никогда не отказывалась от конструктивного диалога, не отказывается и сейчас. 흑해 충돌 사건으로 인한 양측의 긴장은 잦아들고 있지만 추락한 드론의 잔해가 다시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200만 달러에 이르는 드론이 러시아 손에 들어가면 민감한 감시 정보와 첨단 기술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문제의 드론이 최대 1,500m 바닷속에 가라앉아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지만 러시아는 충분한 기술이 있다며 수색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주 52시간제 유연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필요하면 주 120시간 바짝 일하고 쉴 수 있어야 한다는 인터뷰로 구설에 올랐을 만큼 소신이 확실합니다. 좀 집중적으로 일해야 될 때는 좀 근로시간을 늘리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연평균 주 52시간을 좀 맞추게 해달라. 윤석열 정부는 출범 10개월 만에 바쁠 땐 최대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노예화 정책이라는 날선 노동계 비판에 더해 MZ노조로 불리는 새로 고침까지 역사적 발전에 역행하는 요소가 있다며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결국 입법 예고 8일 만에 윤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걸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뜻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 발언을 알리며 재검토 지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책 설명이 부족했고 민심도 요동치는데 왜 바로잡지 않느냐며 사회수석을 크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시간 유연화 철학은 확실하다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반대하면 못한다는 게 대통령 뜻이라고 참모들은 설명했습니다. 이 긴급 지시 이후 윤 대통령은 100개 기업 CEO와 오찬을 진행했는데 노동자의 보상과 기업의 생산성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를, 기업에게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대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설득과 조정을 위해 입법 예고 기간이 필요한 거라면서 충분한 여론 수렴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부처의 정책 발표와 용산의 불끄기는 만 5세 입학 때 경험한 정책 혼선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노동시간 유연화를 재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나오기 직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왜 제도 개편이 필요한지 공들여 설명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와 방향이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소통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라는 게 대통령 뜻이라며 엇박자는 아니라고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전에도 했고 지금 방금도 했고.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재검토가 나오고 조금 그거는 엇박자라는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대통령실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면서 백지화 검토까지 열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점 재검토까지 포함해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건데 여당인 국민의힘도 현장 목소리를 더 듣고 보완책을 찾아보겠다고 호응했습니다. 가짜뉴스와 세대 간 소통 부족 등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퇴행적인 주 69시간제를 폐기하라고 촉구하면서 주 4.5일제 도입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한 영역에 관한하는 이 노동시간 연장, 주 69시간 도입이나 이런 것들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의견을 더 듣겠다고 한 만큼 주 69시간제 개편안은 다시 바뀔 수도 있지만 국회로 법안이 넘어오면 논의 과정에서 여야 공방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 예고했던 근로시간 개편안의 핵심은 유연합니다. 일이 많으면 주 52시간이 아니라 69시간까지 더 일하되 관리단인의 연장근무 총량은 지금과 같거나 줄였습니다. 정부는 더불어 포괄임금제를 엄격히 관리해서 사업장에선 상황에 따라 인력 조정을 하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주 52시간 규제를 풀면 노동자가 과로 위험에 내몰릴 거라며 반대했지만 정부의 의지는 강했습니다. 하지만 입법 예고 일주일 만에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노동부 개정안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콕 짚은 MZ세대 노조의 대표격인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의 입장이 주목되는데 새로 고침 측은 노동시간 유연화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연장근로 총량이 정말로 지켜질 수 있는지, 집중근로 이후 근로자가 원하는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근로자가 원할 때가 아니라 사업주 마음대로 휴식 시간을 정하면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비수기에 강제 휴가를 가게 돼 실질 임금이 줄거나 최악의 경우 휴가도 보상도 모두 날리는 사례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차 노동시간이 줄고 워라밸이 지켜진 사회가 되도록 개편되어야 한다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근로시간이 늘거나 근로시간 증가에 대한 명확한 예방책이 없이 시행되는 유연화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즉각 근로시간 개편의 추진을 살리되 다양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시간 유연화 자체는 경제계가 생존의 문제라며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중요 국정과제로 꼽는 만큼 백지화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앞으로 한 달 남짓한 입법 예고 기간 MZ세대를 비롯한 여론이 수긍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노동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육상과 해상에 걸쳐 배치하는 매립식으로 공사가 추진됩니다. 내년 말 착공해 오는 2029년 12월 개항이 목표입니다. 정부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2035년 6월 개항 계획을 제시했지만 현재 계획은 공사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한다는 겁니다. 공사 기간이 4년 8개월 단축되고 개항 시점은 5년 6개월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매립식 공법을 통해 매립량을 절반 이상 줄이고 공사 기간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활주로는 북측에 배치하고 여객 터미널 등 시설물은 남측 육상에 배치하는 방안이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공사기간 단축에 가장 유리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국토부는 3가지 공사 방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부채식 공법은 준비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잔교식 공법은 공사비가 과도하게 들 것으로 보여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전부 해상 매립하기로 했지만 기본 계획에서는 육상과 해상에 건설하기로 공항 배치를 변경했습니다. 활주로 해상 배치에 따른 침하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기준 허용치보다 작아 항공기 운항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조 7,600억 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담당한 용역사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조기 보상과 부지조성공사 통합발주 등을 제안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